보통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떤 정확성 같은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약간 정밀한 기계 부품 고치듯이 말이에요. 그렇죠. 엑스레이 딱 찍으면 부러진 뼈가 하얗게 선명하게 보이니까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 사진을 딱 가리키면서 진단을 내리면 아파도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지거든요. 해결책이 명확하니까요. 근데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명확한 세계죠. 부러졌거나 안 부러졌거나. 우리는 눈에 보이고 범주화할 수 있는 물리적 지표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마음, 특히 그 복잡한 감정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 명확한 엑스레이 기계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완벽히 무용지물이죠. 심리학적 관점에서 봐도 인간의 감정은 진짜 완벽한 진흙탕 그 자체거든요. 맞아요. 진흙탕이에요. 분노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막 슬픔이 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독한 소유욕이 숨어 있기도 하고요. 수많은 변수가 뒤엉켜 있잖아요. 네, 원인과 결과가 실시간으로 형태를 바꾸니까요. 그래서 진단학적으로도 마음을 한 가지 색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를 위해 책상 위에 쌓아둔 자료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진흙탕 같은 감정의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렌즈를 가져왔거든요. 네, 오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16세기 조선시대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철학 논쟁, 사단 칠정론입니다. 오늘 문헌 탐구를 위해서 저희가 역사 백과사전 기록들, 그리고 두 명의 천재학자가 실제로 8년 동안 주고받은 서신 원문, 또 이걸 현대 심리학과 윤리학 관점에서 해부한 최신 연구 문서들까지 샅샅이 모아봤습니다. 네, 이 방대한 자료들을 관통하는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한 미션이죠. 맞습니다. 16세기 조선의 학자들이 인간의 감정을 두고 벌인 이 치열한 펜팔 논쟁이 오늘날 알고리즘과 자극이 지배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완벽한 나침반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기초적인 개념의 뼈대부터 한번 세워보죠. 오늘 자료를 보면 성리학에서 인간의 감정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맹자에서 유래한 사단, 즉 인간의 선한 본성을 보여주는 네 가지 마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불의를 미워하는 수호지심, 양보하는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지심이죠. 아주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칠정인데 이건 인간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7가지 감정이잖아요.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 네네, 정확합니다. 얘기에서 유래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사단은 내 어깨 위에 앉아서 나를 통제하려는 약간 도덕적인 천사 같은 거고, 칠정은 배고프면 화내고 기쁘면 웃는 내 안의 원초적 본능,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조선의 철학자들이 이 어깨 위의 천사와 원초적 본능을 성리학의 핵심 프레임으로 해석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 유명한 이와 기 시스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추상적인 도덕 원리, 즉 이성이고요. 기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 즉 감성을 뜻합니다. 네, 절대적 원리가 이, 현실적 에너지가 기. 이건 자료를 통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헌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성리학의 기본 전제 자체가 이와 기는 현실 세계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 아닌가요? 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하나가 있어야 다른 하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세기의 논쟁 기록을 보면 이 둘을 어떻게든 무자르듯 쪼개보려고 엄청 안달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발단이 된 정지훈의 천명도설 문구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 사단은 이에서 발현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현한다. 이 문장 말씀이시군요. 네네. 근데 그걸 최계 이황 선생이 슬쩍 수정하면서 8년 논쟁의 트리거가 당겨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시 조선 최고의 스타 학자이자 청균관 대사성이었던 이황 선생이 그 문장을 이렇게 바꿉니다. 사단은 이가 발현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현한 것이다. 조사 하나 바꾼 건데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사단을 아예 순수한 원리인 이의 독자적인 작용으로 떼어내버린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도덕적 감정인 사단을 현실의 감정인 칠정과 완전히 분리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고봉 기대승이 아주 대담한 태클을 걸고 등장합니다. 이 매치업이 진짜 영화 같아요. 이황 선생은 당시 58세의 장관급 인사였잖아요. 우리 매일 1,000원짜리 지폐에서 뵙는 그 대선배님인데. 그렇죠.
반면에 기대승은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한 32세의 그야말로 까마득한 신입 공무원이었습니다.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은 서신교환이었죠. 기대승의 반박 편지를 읽어보면 정말 논리적이에요. 현대 과학의 관점이랑도 딱 맞닿아 있고요. 기대승이 이렇게 묻잖아요. 사단이나 칠정이나 결국 다 같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인데 어떻게 그걸 두 개로 쪼개서 하나는 이, 하나는 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죠. 네, 만약 뿌리가 다르다면 우리 몸 안에 마음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두 개라는 뜻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진짜 뼈 때리는 질문이더라고요. 기대승의 반론은 당시 성리학의 기본 전제를 방패로 삼은 아주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감정이란 오직 현실적 에너지인 기가 움직여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이론론적 해석이었죠. 그러니까 칠정이라는 커다란 파이가 있고 그 안에서 긍정적이고 이치에 맞는 맛있는 조각만 따로 떼어서 사단이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칠정 안에 사단이 포함된다는 주장이었죠. 솔직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기대승의 말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당신이나 저처럼 뇌과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특히요. 우리의 감정은 변현계라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되잖아요. 그렇죠. 슬픔이라는 감정 경로와 측은지심이 발현되는 물리적 경로가 아예 다를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황 선생은 왜 그렇게 무리해 보이면서까지 사단을 특별 취급하려고 했던 걸까요? 과학적 사실관계를 떠나서 뭔가 지키고 싶었던 숭고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바로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이 철학적 진흙탕을 건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황이 살았던 16세기 중반의 시대적 배경을 봐야 해요. 아,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 말씀이시죠? 네, 무오사와 갑자사와 등 끔찍한 정치적 숙청이 반복됐거든요. 훈구파의 부패가 극에 달해서 도덕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짐승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황 선생은 뼈저리게 느꼈던 거네요. 인간의 마음을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기의 작용으로만 두면 언제든 타락할 수 있다는 걸요. 맞습니다. 세상이 온통 욕망과 피드림내로 진동하니까 인간 내면 어딘가에는 세상의 탁한 현실과는 절대 섞이지 않는 순수하고 절대적인 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야만 했던 겁니다. 아, 일종의 최후의 보루를 세우는 심정이었겠네요. 그래서 그 까마득한 후배의 공격적인 논리 앞에서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8년이나 진지하게 방어했던 거군요. 네, 그 과정에서 이황이 편지에 사용한 비유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첫 번째 방어 논리가 바로 말 탄 사람의 비유예요. 오, 저도 자료에서 그 비유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말을 아주 능숙하게 몰고 가는 상태라는 거죠. 네, 이성이라는 주체가 감성이라는 에너지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뜻하죠. 반면에 칠정은 말이 사람을 등에 태운 채로 자기 마음대로 펄쩍펄쩍 뛰어가는 상태고요. 그렇죠. 칠정이라는 감정은 언제든 사람을 벼랑 끝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황 선생은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성리학 역사상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두 번째 메타포를 제시하잖아요. 물에 비친 달의 비유요. 네, 이황은 우주의 도덕적 원리인 이를 저 높고 깨끗한 하늘에 떠 있는 진짜 달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감정은 그 달빛이 수면, 즉 우리의 기질에 비친 현상이라고 설명했죠. 수면이 맑고 고요하면 달빛이 동그랗게 비치고 그게 사단이다. 반대로 물이 탁하고 요동치면 달빛이 산산조각 나는데 그게 부정적인 칠정이다. 진짜 시적이에요. 네, 도덕적 절대성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했죠. 근데요, 저는 이 문헌을 읽으면서 이황 선생의 논리에 좀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의문이셨나요? 달빛 비유가 아름답긴 한데 맹점이 있어요. 현실을 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수면은 한순간도 잔잔할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인 이상 늘 파도가 치니까요. 늘 바람이 부는 게 인간의 기본 조건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깨진 달빛만 봐야 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거 평범한 인간한테 너무 가혹한 도덕적 완벽주의 아닌가요? 숨을 참으라는 말처럼 들려요. 아, 예리한 지적입니다. 당실의 지적은 정확히 기대승이 파고들었던 철학적 한계와 일치해요. 왜 수면이 흔들리든 잔잔하든 다 같은 본질적 감정인데 하늘의 달빛에만 집착하느냐 이거죠. 네, 제 말이 딱 그겁니다. 하지만 이황 역시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잔잔한 수면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물결이 요동칠 때마다 저 하늘에 진짜 달이 있다는 존재론적 사실을 잊지 말라고 호소한 거죠. 아, 달빛이 물에서 깨져 보인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달 자체가 파괴된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부패하고 마음이 욕망으로 흔들려도 내 안의 절대적 도덕성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인간의 나약감을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더 높은 기준점을 하늘에 못 박아둔 거군요. 이 8년간의 펜팔이 이황 선생의 타계로 마무리되는데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후에 또 다른 천재인 율곡 이이가 등판합니다. 이이는 선배인 이황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학문적으로는 고봉 기대승의 손을 들어줍니다. 기대승의 입장을 더 발전시켜서 기바리 승일도설이라는 이론으로 집대성하죠. 한자어는 복잡한데 논리는 꽤 명쾌하더라고요. 맞아요. 감정은 오직 기가 움직이는 것이고 이는 그 움직이는 기에 올라타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죠. 결국 칠정 중 선한 감정만을 골라낸 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 입장은 사단이라는 독립된 파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칠정이라는 커다란 파이 안에서 특별히 맛있고 건강한 주각만 떼어서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담정의 동력은 철저하게 현실 세계 기에서만 나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왕이 이상주의자였다면 이이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제일 놀랐던 반전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마음의 철학이 나중에 조선의 거대한 정치 싸움으로 번지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역사적 흐름이죠. 이 두 철학적 관점이 조선시대의 당쟁, 즉 남인과 서인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문헌을 다루면서 어느 정파의 의견이 맞다거나 하는 정치적 입장은 절대 취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만 전달하겠지만 그 연결고리가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철학이 정치를 지배하게 된 건가요? 철학이 곧 정치였던 시대적 배경을 봐야 합니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국왕의 존재에 이 철학을 대입해보면 쉽게 풀립니다. 국왕에 대입한다고요? 네, 먼저 이황의 사상을 이어받은 남인의 입장을 보죠. 이황은 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인 힘을 가졌다고 봤잖아요. 외부 도움 없이도 도덕성을 완벽하게 깨울 수 있다는 뜻이죠. 아, 그럼 그걸 국가의 정점인 국왕에게 적용하면 왕 스스로가 내면의 사단을 극대화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군주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네요. 정확합니다. 국왕 스스로의 끊임없는 도덕적 수양과 결단을 강조하는 군주 우위설로 이어지게 되죠. 군주가 최고의 도덕적 스승이니까 신하들이 함부로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의의 사상을 이은 서인의 입장은 완전 다르겠네요. 모든 감정은 기의 작용일 뿐이라고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의의 사상에서는 이와 기를 구분하지 않고 현실을 중시합니다. 국왕 역시 똑같은 인간일 뿐이죠. 변화무쌍하고 불완전한 기질에 갇혀 있으니까 언제든 칠정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왕 한 사람의 내면만 믿고 국가를 맡길 수는 없겠네요. 왕이 흔들릴 때 그걸 제어해줄 장치가 필수적이겠어요. 네, 그래서 서인은 외적인 예법과 규범을 중시하게 됩니다. 훌륭한 신하들의 조언을 끊임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신권 중심의 정치적 입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마음의 구조를 해석하는 방식이 어떻게 국가 통치 시스템의 차이로 직결되는지 진짜 소름이 돋네요. 자, 그럼 이렇게 16세기의 붓글씨로 쓰인 철학이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 심리학과 윤리학 문서들을 보면 이게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표현하는 감정의 70% 이상이 바로 이 칠정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합니다. 70%나요? 하긴 우리는 매일 분노, 두려움, 탐욕, 슬픔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특히 현대 자본주의나 알고리즘은 우리의 칠정을 쉴 새 없이 자극하죠. 분노를 유도해서 클릭하게 만들고요. 네, 하지만 슬픔과 분노 같은 칠정을 무조건 억압할 대상이 아니라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현대 윤리학은 강조합니다. 맞아요. 직장에서는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라고 강요당하고 SNS에서는 맨날 행복한 척해야 하잖아요. 그런 억압이 분노 조절 장애나 번아웃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 사단 칠정론이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약자를 돕는 이타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은 진화 심리학의 이기적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도 남을 돕는 행동들은 바로 사단 중 하나인 측은지심이 발현된 거네요. 내 안에 달빛이 켜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단과 칠정의 조화를 통해서 이상과 현실, 이성과 감정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현대 사회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이거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지능이나 감정조절 훈련이랑 똑같아요. 이황 선생이 강조한 경이라는 수양법이 문헌에 나오잖아요. 마음을 고요하고 깨어있게 유지하라는 거. 네, 아주 핵심적인 수양론이죠. 요즘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마인드풀니스, 즉 명상이나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랑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당신의 일상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완벽한 연결입니다. 정보 과잉과 이기적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우리가 윤리적 판단력을 회복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려면 이 감정의 밸런스를 찾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 정말 놀라운 통찰의 연속이었습니다. 16세기 조선의 두 천재가 8년 동안 주고받은 이 치열한 논쟁은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인 칠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내면의 깊은 도덕성인 사단을 어떻게 일깨울 것인지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북이네요. 네, 맞습니다. 칠정의 현실성을 긍정하면서도 사단의 이상을 잃지 않는 지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알고리즘과 자극적인 뉴스들이 당신의 원초적인 칠정만을 쉴 새 없이 자극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나요? 끊임없이 파도가 치게 놔두는 거죠. 네. 내 안의 맑고 선한 본성, 그 사단이 깨어나 스스로 발언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내 마음의 물결을 잔잔하게 가라앉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고요한 수면 위에 비치는 진짜 당신의 마음, 진짜 달빛은 어떤 모양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